시베리아 횡단 열차, 덜컹거리는 소리, 창밖으론 끝없는 설원. 저는 담배가 피우고 싶었었죠. 객차 사이에 흡연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횡단 열차에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른 분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피곤했습니다. 3년째 벌목일. 오늘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고 2명의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20대로 보이는 남자 둘. 그들도 담배를 꺼냈습니다. 야, 이번 시베리아 횡단 열차 진짜 대박이다. 인정. 사진 엄청 건졌어. 남조선 말이었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 처음 보는 건 아니었답니다. 러시아 도시 시내에서 가끔 봤었죠.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슬쩍 그들을 봤습니다. 신발은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깨끗하고 멋진 운동화였고, 잠바은 두툼하고 세련된 비싸게 보이는 멋진 옷이었죠. 그리고 눈에 들어온 시계. 검은색 화면에 뭔가 글자들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전자시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손목을 들더니 시계 화면을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저게 뭐지? 신기했습니다. 핸드폰과 연결되는 시계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엔 어디 갈까? 유럽? 좋지. 이번에 돈 좀 모았으니까.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롭게, 아무 거리낌 없이.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그들을 힐끔거리면서. 그때 한 명이 저를 봤습니다. 도불의 진. 그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도불의 진. 이 말은 좋은 하루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어색하게 러시아어로 대답했습니다. 부에 루스키? 이 말은 러시아 사람인가요? 라는 말입니다. 아, niet. 이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부에 아뜨꾸다. 이 말은 어디서 온 분이신가요? 라는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북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눈이 커졌습니다. 북한이요? 와, 벌목 일을 하러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그 말, 그 표정, 동정도 아니고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담배 하나 드릴까요? 한국 담배인데 순해요. 한 명이 담배를 건넸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하나 피워보세요. 저는 받았습니다. 담배를 건네받았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피우던 거친 담배와는 달랐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3년 전, 2020년, 북한. 저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있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겉으로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급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월급은 있으나마나였습니다. 북한 돈으로 한 달에 5,000원.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쌀 1kg도 살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매일 나가서 중국 물건을 팔았었고 그렇게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렸습니다. 러시아 벌목일 나간다는데 월급이 좋다더라. 귀가 솔깃했습니다. 얼마나 주는데? 한 달에 달러로 300불 정도? 300불.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절반은 국가에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150불이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신청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 뇌물을 써야 해. 알았습니다. 뇌물. 북한에서는 모든 게 뇌물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 좋은 학교, 좋은 병원, 모든 것에 뇌물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지만 결심했었고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러시아 가려고 해. 얼마나 가야 돼? 3년. 아내는 울었습니다. 3년이나.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해. 애들 먹여 살려야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없는 수긍. 그래. 다녀와. 저는 온갖 수단을 모두 다 동원했습니다. 친척에게 돈을 빌렸고 집에 있던 물건을 팔았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 냉장고, 귀한 것들 모두 팔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담당 간부에게 갔습니다. 러시아 벌목 보내주시오. 돈을 건넸습니다. 간부는 돈을 세어봤습니다. 좋아. 다음 달에 명단 올려주갔소. 그렇게 저는 러시아행이 결정됐습니다. 떠나는 날 가족들이 전부 나왔습니다. 아내, 딸과 아들, 부모님, 아버지, 언제 와? 아들이 물었습니다. 3년 후에. 3년이 얼마나 긴데? 딸은 울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았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걱정 마. 하지만 알았습니다. 3년은 긴 시간이라는 것을. 기차에 올랐습니다. 북한을 떠나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시베리아, 영하 30도, 몇 날 며칠을 가서 도착한 곳은 벌목장이었습니다. 끝없는 숲, 거대한 나무들, 그리고 추위,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여기서 나무 베는 거야. 감독관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관리자였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한다. 밥은 3끼 준다. 담배는 일주일에 한 갑. 월급은 한 달에 300불. 절반은 조국에 보낸다. 나머지는 너희가 받는다. 알겠나? 네.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20명 정도 됐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온 사람들.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전기톱을 들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라서 힘들이 들었었죠.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적응해야 했습니다. 3년 동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숙소는 작은 막사, 20명이 한 공간에서 잤습니다. 좁았고 서로의 몸을 맞대고 자야 했습니다. 그래야 따뜻했으니까요. 벽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벽난로를 피웠지만 한가운데만 따뜻할 뿐 구석은 우풍으로 추웠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 붙어서 잤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밥은 나왔으니까 하루 3끼, 제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녁이면 다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었죠. 고향 생각나네. 그러게. 애들은 잘 있으려나. 편지라도 쓸 수 있으면. 하지만 편지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모두 검열을 거쳐야 했으니까. 저는 한 달에 한 번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잘 있어. 나도 건강해. 걱정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일상. 나무를 베고 밥을 먹고 자고 다시 나무를 베고 단조로웠으며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그러던 중 제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쉬는 날이었습니다. 월에 한 번 있는 휴일, 감독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을에 나가도 된다. 단 저녁 6시까지 돌아와야 한다. 술 마시지 말고 문제 일으키지 마라. 문제 일으키면 바로 북송이야. 우리는 돈을 벌어야 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몇 명이 함께 마을로 나갔습니다. 작은 시베리아 마을이었습니다. 인구 몇천 명 되는 조그만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식당도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간단히 뭘 먹으려고. 식당 안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러시아 방송이었습니다. 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잘 못했었죠. 하지만 화면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남조선 뉴스였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높은 건물들, 깨끗한 거리들, 많은 차들, 사람들, 밝게 웃는 사람들. 이게 남조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남조선은 가난하다고, 미국 놈들에게 착취당한다고, 사람들이 굶주린다고. 하지만 화면 속 모습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야. 선전용 화면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거짓일 거야. 하지만 계속 보게 됐습니다. 다음 화면, 시장 같은 곳,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음식들, 과일들, 고기들, 풍족해 보였습니다. 저게 정말 남조선이란 말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의문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문이 나중에 큰 파도가 될 줄은.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화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밝은 거리, 웃는 사람들, 풍족한 물건들. 정말 남조선이 저럴까? 의문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마을에 나갈 때마다 식당 텔레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의도적으로 갔었죠. 어느 날 드라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방송에서 틀어주는 남조선 드라마였습니다. 자막이 러시아어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한국어라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집, 깨끗한 부엌, 냉장고가 컸고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주인공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과일, 고기, 우유, 요구르트, 온갖 것들이 가득. 저게 다 진짜일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음 장면, 거리를 걷는 사람들,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멋진 옷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들도 저런 옷은 못 입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일반 사람들이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짝이는 구두, 깨끗한 운동화. 북한에서 평생 못 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 자동차로 가득했습니다. 빼곡하게 늘어선 차들, 신호등에 멈춰선 차들만 해도 수십 대. 저렇게 차가 많아? 북한에서는 차가 귀했습니다. 간부들이나 타는 것,
하지만 드라마 속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모두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기차역 같은 곳, 매끈하고 긴 기차가 섰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장면. 저게 기차? 북한의 기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공항, 거대한 비행기, 사람들이 줄지어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저렇게 쉽게 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비행기는 특별한 사람들만 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거리 장면. 주인공이 신형 자동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차, 화면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차 안의 화면이 신기했습니다. 주인공이 손으로 화면을 만지자 음악이 나왔습니다. 연기겠지. 드라마니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화면 속 세상에 그곳은 북한과 너무 달랐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니 동료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봤어? 아, 그냥 텔레비 봤어. 뭐 하던데? 남조선 드라마. 남조선? 그거 보지 마. 선전용이야. 그렇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문이 계속 자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감독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큰 마을 가도 된다. 장 보고 올 사람?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큰 마을, 차로 1시간 거리, 작은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시장에 갔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비누, 칫솔, 속옷, 그런 것들. 시장은 붐볐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리고 남조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행객처럼 보였습니다. 서너 명이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들키지 않게 그들은 물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기념품, 목도리, 모자, 인형, 이거 귀엽다. 사진 찍자.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 깨끗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재킷, 청바지, 운동화,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루블 지폐가 많았습니다. 저렇게 쉽게 돈을 쓰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한 달 월급으로 저 물건 하나 사기도 빠듯한데 그들은 여러 개를 샀습니다. 웃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남조선 사람들은 돈이 많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가게로 갔습니다. 옷 파는 가게. 저는 동료들에게 다른 물건 보러 간다 말하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옷을 구경했습니다. 이거 예쁘다. 한국에서도 이 정도면 비싼데 여기선 싸네. 한국. 그들은 남조선을 한국이라 불렀습니다. 얼마예요? 한 남자가 러시아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영어로.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5천 루블. 오케이. 남자는 지갑을 꺼내 돈을 냈습니다. 5천 루블. 제 한 달 월급의 반에 가까운 가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샀습니다. 고민도 없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주문했고 케이크도 시켰습니다.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표정, 행복해 보였고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남조선은 정말 저렇게 사는 건가?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카페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번 여행 비용 얼마나 들었어? 한 200만 원? 나도 비슷해. 항공권이 제일 비쌌어. 200만 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괜찮아. 이번 달 보너스 나왔으니까. 너 월급 얼마지? 새우 300 정도? 오, 괜찮네. 나는 350?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0만 원? 한 달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150불. 하나로 환산하면 2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들은 한 달에 300만 원. 10배가 넘는 차이. 아니, 그 이상. 이게 진짜일까?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나 이번에 차 바꾸려고. 어떤 거? 현대 신형. 3,500만 원 정도라고 하던데. 3,500만 원? 차 한 대가.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10년을 일해도 그 돈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할부로 사면 되지 뭐. 그래. 이자도 싸더라. 그들은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돈을 마치 작은 돈처럼.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남조선은 정말 부자 나라인가? 우리가 배운 건 거짓말인가?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차를 타고 벌목장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너 오늘 왜 그래?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피곤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끝없는 설원, 하얀 눈. 남조선은 정말 부유한가?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사는가? 우리가 배운 건 거짓인가?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30년 동안 배워온 것들. 남조선은 가난하다. 미국에게 착취당한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굶어 죽는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남조선이 정말 부유하다면, 만약 사람들이 정말 잘 산다면,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벌목장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피곤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뭘까?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째가 됐습니다. 1년이 남았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날이. 편지가 왔습니다. 아내에게서 여보, 잘 지내? 우리는 잘 있어. 애들도 건강해. 보고 싶어. 짧은 편지. 검열 때문에 긴 내용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나도 잘 있어. 1년 후면 간다.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후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 또다시 배급 없는 삶. 또다시 굶주림. 또다시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아내. 달라지는 게 있을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남조선 생각이 났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정말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까? 정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까? 궁금했습니다. 목이 마르도록. 하지만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위험했으니까요. 남조선이 좋다는 말. 그건 반역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가족이 수용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했고, 혼자 고민했으며, 혼자 궁금해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 동안 배워온 것. 하지만 눈으로 본 것은 다른 것. 믿음과 현실.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때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확실히 결심할 수밖에 없는 퍼즐이 흘려들었던 말을 회상하면서 맞춰지게 되었답니다. 그날, 기차 흡연하는 곳에서 만난 그들. 그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자유.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자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월급은 평균 300만 원 정도요. 300만 원. 제 월급의 10배가 넘는 돈. 평범한 사람들이 받는 평균. 북한이랑 한국이랑 정말 다르네요. 그들의 표정.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안타까움.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그들이 조심스럽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 하지만 진심으로 30년간 배워온 것들을 믿었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니.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으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조선 드라마 속 풍요로움. 시장에서 본 자유로운 사람들. 그들이 쉽게 쓰는 돈. 그들이 입은 멋진 옷.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오늘 직접 만난 남조선 사람들. 그들의 웃음. 그들의 여유. 그들의 자유. 모든 것이 제가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하나다. 남조선. 아니, 한국은 잘 사는 나라며 사람들은 자유롭게 산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날, 저는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대신 다른 길을 찾기로, 위험해도, 불확실해도 자유를 향해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가족은? 아내와 아이들은? 다시 기차 안. 북한은 어때요? 거기도 잘 살아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월급은 많이 받아요? 한 달에 150불 정도. 150불이요? 하나로 20만 원? 네. 그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걸로 생활이 되나요? 힘듭니다. 그래서 장마당에서 장사를.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 명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북한이랑 한국이랑 되게 다르네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배워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배웠습니다. 미국에게 착취당한다고. 아, 그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 다르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간절하게. 그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산다. 완벽하진 않지만 자유롭게 살 수는 있어요. 자유.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그게 자유입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자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잃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담배를 끝까지 피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담배도 주시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가고 싶으세요?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질문이었기에. 하지만 제 표정이 답했을 겁니다.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과 헤어졌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설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 자유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삶.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직접 갈 수 있는지, 하지만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으면 신고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독관에게는 더더욱 안 되었죠.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나갈 때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있을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3년 계약이 끝나기 때문이죠. 6개월 후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전에 뭔가 해야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큰 마을에 나갔을 때 우연히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이 보였었죠. 재외동포교회, 한국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기회는 이때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나왔었죠.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목사님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그냥 지나가다가.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북쪽에서 왔습니다. 아, 벌목 일하시는 분이시군요. 목사님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힘드시죠? 커피라도 한 잔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이 이끄는 방으로 따라갔어요. 따뜻한 커피를 받았습니다. 커피는 한국산 맥심밀크 커피라고 쓰여져 있더군요. 한 모금 마셨는데 여지껏 이렇게 맛있는 커피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여기는 가끔 북한 분들도 오세요. 마음 편히 계셔도 돼요. 목사님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목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한국은 정말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목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자유롭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요. 저는 더 물었습니다. 탈북자들도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정착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정부에서도 도와주고요. 가족도 데려올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능하다니. 또한 가족도 데려올 수 있다니. 저에겐 충격이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긴 한데 위험한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가시려고요? 네. 목사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제가 줬다고 말하면 도와줄 겁니다. 저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손에는 희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마을의 공중전화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뚝, 뚝, 뚝.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교회 목사님 소개로. 아, 네. 어디서 통화하세요? 공중전화입니다. 10분 후에 다시 전화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10분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시베리아 벌목장입니다. 한국 가고 싶으세요? 네. 혼자요? 일단은. 네. 돈은 있으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서 2년 반 동안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4,000불 정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모스크바로 가셔야 합니다. 모스크바요? 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한국 대사관.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감독관 몰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연락이 가면 안 되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면 가족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당신이 한국에 가서 정착한 후에 브로커를 통해 빼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년 아니면 2년? 돈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계약 끝나면 북한으로 돌아가잖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헤어져야 합니다. 최소 1년, 어쩌면 2년, 아니면 더일 수도, 아니 어쩌면 영영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도망치면 가족이 조사받을 것이고 아내가 고생할 게 눈에 선했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할 겁니다. 과연 내가 이기적인 걸까? 나 혼자만 자유를 찾으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한국에 가서 정착하면, 그리고 가족을 데려오면, 우리 모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일시적 이별이 두렵지만,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기로, 한국으로, 그리고 반드시 가족을 데려오기로. 다음 날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언제 출발할 수 있어요? 2주 후에 마을 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날 출발하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큰 도시 기차역으로 가세요. 거기서 모스크바행 기차표를 사고요. 돈은요? 4,000불 중에 2,000불을 제게 주시고 2,000불은 가지고 계세요. 대사관 갈 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북한 사람들과 같이 다니지 마세요. 네. 마을에서 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교회 앞에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 후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챙겼습니다. 2년 반 동안 모은 돈, 4,000불,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에게. 하지만 보낼 수 없었습니다. 검열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썼습니다. 여보,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올게. 사랑해.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일요일 아침. 오늘 마을 나갈 사람? 감독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5명이 함께 나갔습니다. 트럭을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6시까지 돌아와야 한다. 알았지? 네.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동료들은 상점으로 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인 교회 방향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죠. 40대쯤 되어 보이는. 혹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를 기다리셨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저기 있어요. 빨리 타세요. 저는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벌목장이 멀어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족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료들 생각도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괜찮아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앞만을 상상했습니다. 모스크다. 한국 대사관. 그리고 자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모스크바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브로커가 도와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네. 2,000불 주세요. 저는 돈을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고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대사관 주소와 연락처가 있습니다. 대사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세요. 탈북자라고. 그러면 보호해 줍니다. 정말입니까? 네. 남조선 정부는 탈북자를 받아줍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브로커가 말했고,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기차에 올랐었죠. 모스크바까지 3일. 긴 여정이었습니다. 객실은 2층 침대로 좌우로 되어 있더군요. 창밖을 봤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 익숙한 소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불안함에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혹시 잡히는 건 아닐까? 혹시 감독관이 쫓아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모스크바를 향해. 2일째 되던 날, 저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그때였습니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 저는 멈칫했습니다. 북한 사람이었죠.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북에서 러시아로 올 적에 본 얼굴이었습니다. 벌목장에서 일하는 사람. 1년 전 다른 벌목장 파견 가서 본 적 있었습니다. 그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그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 잘못 보셨을 겁니다. 아니야. 분명히 봤어. 4호 벌목장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이상하네.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냐? 병원. 병원 갑니다. 병원? 어디? 모스크다. 모스크다. 감독관이 허락했어? 네. 허락받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우리 감독관은 절대 모스크바 안 보내주는데 그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혹시 너 도망치는 거 아니지?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표정이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러시아 승객이 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나와봐.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살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서 재빨리 제 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감독관에게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만 봤습니다. 첫 번째 위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식당 칸으로 갔습니다. 빵과 차를 사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앞에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북한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북한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온 놈들 관리가 안 되더라. 그게 다 돈 때문이지. 러시아 놈들이 너무 착취해. 대사관에서도 신경 써야 하는데. 대사관.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한 명이 저를 봤습니다. 저기. 그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야, 너 벌목공이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디 벌목장? 4호. 벌목장입니다. 4호? 거기 관리는 리철수 아니냐? 네. 맞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냐? 병원. 갑니다. 병원? 허가서 있어? 네. 있습니다. 보자.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허가서가 없었습니다. 지금 가방에 빨리 보여줘. 그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끽.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저도 넘어질 뻔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도 비틀거렸습니다. 아이쌍. 그들이 욕을 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재빨리 식당 칸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뛰었습니다. 다른 칸으로, 더 먼 칸으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승객들 사이를 비집고 마침내 맨 끝 칸에 도착했습니다. 화물칸이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숨었습니다. 짐더미 뒤에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화물칸에 있었습니다. 식당 칸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2번째 위기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기차는 시베리아 벌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화물칸에 숨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물칸 문이 열렸습니다.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사람, 여기 누구 있어요?
저는 짐 뒤에 숨었습니다. 나와요. 봤어요. 저는 천천히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죄송합니다. 잠깐. 표 있어요? 네. 여기. 저는 표를 보여줬습니다. 좌석이 있는데 왜 여기 있어요? 저기. 사람이 많아서. 차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요. 여기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화물칸을 나왔습니다. 제 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칸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어. 경찰입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경찰. 저는 멈췄습니다. 왜 경찰이 탔을까? 설마 저 때문에? 복도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큰 역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 대사관 직원들이었습니다. 경찰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독관이 신고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북한 대사관이 움직였습니다.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끝난 건가? 이제 잡히는 건가?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겨 저는 뒤로 갔습니다. 맨 끝 칸으로 갔습니다. 출구문이 있었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잡히면 더 끔찍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기차는 아직 달리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밖은 어두웠습니다. 시베리아 벌판. 끝없는 눈.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거기. 서. 저는 뛰어내렸고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그리고 눈밭에 떨어졌습니다. 쿵.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기차는 계속 갔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사라질 쯤 저는 눈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수많은 별이 보였습니다. 살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있었습니다. 영하 30도, 아무것도 없는 벌판, 모스크바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어떻게 한국 대사관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살기 위해 걸어야 했습니다. 멈추면 얼어 죽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추위 속으로, 하지만 희망을 향해 저는 걸었습니다. 눈밭을 헤치며 발은 시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하 30도, 옷은 얇았습니다. 가방 하나, 돈 2,000불, 그리고 희망.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계속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추위 속에서 별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가족도 못 만나고, 한국도 못 가보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걸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 몇 채 안 되는 집들. 저는 나무로 만들어진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러시아 할머니였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 도와주세요. 저는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얼어 죽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로에 장작이 타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녹였고 발을 녹였습니다. 할머니가 뜨거운 차를 줬습니다. 마셔요.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온몸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기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왜요? 도망치고 있습니다. 경찰한테? 아니요. 북한에서.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표정을 보니 신고하실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나도 옛날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 도망쳤거든요. 네. 스탈린 시대에 시베리아로 끌려왔다가 도망쳤죠.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어요. 내일 마을에 버스가 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살아남아요. 그게 복수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할머니의 배려로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꿈을.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빵과 차를 줬습니다. 길이 멀어요. 먹고 가요. 감사합니다. 돈은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요. 할머니가 돈을 줬습니다. 러시아 루블.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받아요. 당신은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잘 살아요. 자유롭게. 그리고 외투도 주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입은 옷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꼭 보답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나왔고 마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큰 도시까지 버스로 4시간. 거기서 다시 모스크바까지 대략 이틀. 긴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버스 안에서,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조심했습니다. 동양인과 비슷한 외모는 무조건 피했습니다. 또한 경찰을 피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히 행동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타고 온 기차는 완행이라 오래 걸렸습니다. 드디어 저는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 사람들로 가득한. 저는 작아졌습니다. 브로커가 준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국 대사관 주소. 택시를 타고 주소가 적힌 쪽지를 보여줬답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택시는 달렸습니다. 모스크바 거리를. 높은 건물들, 화려한 간판들, 자유로운 사람들. 30분 후 택시가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저는 내렸습니다. 앞에 건물이 보였고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한참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러시아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문을 넘으면 저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혹시 거부당하면? 혹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면? 그때 한 여자가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 30대쯤, 밝은 표정, 자유로운 걸음걸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멈추세요.
러시아 경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한국 사람입니다. 신분증 있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국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국 사람이 다가와 저를 봤습니다. 탈북자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따뜻한 한국말. 네, 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경비원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마침내 북한과의 문이 닫혔습니다. 자유의 문이 열렸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방, 소파가 있었습니다. 커피를 받았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여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직원은 기다려줬습니다. 조용히, 죄송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러세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천천히 대답하시면 돼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성철입니다. 나이는 40입니다. 북한 어디 출신이세요?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가족은 아내, 그리고 딸고 아들 둘입니다. 언제 북한을 떠나셨어요? 2년 6개월 전 러시아 벌목장에 왔습니다. 거기서 도망쳤고요? 네. 직원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절차를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서 며칠 머물면서 조사를 받으시게 돼요. 신원 확인이죠.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2주 정도요. 그 후에 한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당신은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데려올 수 있습니까?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시간이 걸리고 위험해요. 얼마나요? 1년, 2년, 때로는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한국에 가서 정착하세요. 그리고 브로커를 통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서 시도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 될 거라는 것을. 잘 쉬세요. 내일부터 조사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저는 편히 잤습니다. 처음으로 자유인으로서 2주가 지났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크바가 지나갔습니다. 시베리아가 멀어졌습니다. 북한이 멀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함께 왔습니다. 여기서 헤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잘 정착하세요. 힘들면 정부에서 도와줄 거예요. 꼭 가족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화이팅! 저는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탑승 수속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대사관 직원이 주었습니다. 처음 가져보는 대한민국 여권. 출국장을 지났습니다. 면세점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물건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탑승 게이트, 인천행 OZ5744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나는 평생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거라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줄을 서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의 도움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좌석, 비행기가 움직였습니다. 활주로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러시아가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9시간 비행.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한국, 꿈에 그리던 자유의 땅,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식사하시겠어요? 두 종류의 음식 중 어떤 게 좋을까요? 소고기 덮밥과 파스타입니다. 솔직히 파스타가 뭔지를 몰랐어요. 네, 소고기 덮밥으로 주세요. 한국 음식이 나왔습니다. 소고기 덮밥, 처음 먹어보는 음식, 김치, 볶음 고추장 등등.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 한국의 맛. 괜찮으세요?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해서요. 몇 시간 후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도착했다는 기내 방송,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답니다.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자유의 땅을. 나는 살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꼭 왔어야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집으로. 인천공항에서 정부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김성철 씨 맞으시죠? 네. 통일부에서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 여기서 3개월 교육받으시게 됩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직업교육, 심리 상담 등이요. 알겠습니다. 하나원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탈북자들,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 자유롭게 살고 싶은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교육, 북한말과 남한말은 달랐습니다. 동무 대신 친구, 일군 대신 직원, 위생실 대신 화장실, 컴퓨터 교육, 인터넷, 스마트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 직업교육. 저는 용접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했던 일,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심리 상담.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가족 생각이 납니다.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너무. 데려오실 계획이세요? 네. 반드시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정착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시작할 수 있는 돈. 아파트도 지원받았습니다. 작은 원룸. 하지만 제 집. 자유로운 공간.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하나, 옷 몇 벌, 그리고 가족 사진. 사진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아내, 딸과 아들.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용접일, 하루 10시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는 한국 돈 300만 원. 저는 20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가족을 데려올 돈. 저녁에는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자유로운 뉴스,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도,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주말에는 교회에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곳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 가족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 형제가 물었습니다. 브로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한 사람에 1,000만 원. 알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어요. 1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저는 돈을 모았습니다. 3,000만 원. 가족 3명을 데려올 돈.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국 교포. 가족 위치를 아세요? 청진입니다. 연락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렵네요. 북한 내부에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돈은 있습니다. 3천? 부족해요. 3명이면 최소 5천. 1년. 1년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더 일했습니다. 잔업도 기꺼이. 밤에도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유돈도 생겼습니다. 다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시작하죠.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긴 기다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브로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가족이 중국에 도착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일주일 후면 한국에 올 거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가장 긴 일주일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냉장고에 음식을 채웠고 옷들도 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저는 도착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3년 만입니다. 3년 만에 보는 가족.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보였습니다. 아내, 딸과 아들. 야위였습니다. 고생한 흔적. 하지만 살아있고 바로 이곳 한국에 왔습니다. 여보, 저는 달려갔습니다. 아내를 안았습니다. 딸과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우리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공항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래, 우리나라야.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응,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선 공부 많이 해요? 응,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저도 의사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했어요. 당신도, 이제 끝난 거죠? 응,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 새로운 인생이. 우리는 집으로 갔습니다. 새 집, 작지만 따뜻한, 자유로운 우리 집.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둘러앉았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자유의 빛. 저는 생각했습니다. 해냈다. 우린 해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아내를 안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빛나는 도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벌목장 동료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있을 그들. 연락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랍니다. 그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리기를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벌목공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연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있었습니다. 선택, 그리고 행동. 3년 전 저는 선택했습니다. 시베리아 기차에서 뛰어내리기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살아서, 가족과 함께, 자유 속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다면, 절망 속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배움은 상관없습니다. 돈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선택하는 것. 두려워도 됩니다. 떨려도 됩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마세요. 한 걸음, 작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처럼 저는 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어서세요. 걸으세요. 당신의 자유를 향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 안의 불씨를 지키세요. 그리고 언젠가 그 불씨로 횃불을 켜세요. 당신의 자유, 당신의 삶, 당신의 미래를 밝힐 횃불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